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 중 응력 수입인 스트레스 수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레올로지, 화장품 레올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은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수학적인 내용인 사인, 코사인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수와 허수, 복소수 같은 내용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꼭 좀 살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저장 탄성률 G'와 G2'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는 탄성과 점성 비율을 알아내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G 컴플렉스, 즉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이 두 가지로 서로 G'와 G2' 컴플렉스 G와 델타 이 두 가지 각각은 서로 상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즉 저장 탄성률이나 손실 탄성률을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고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델타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주로 이걸 가지고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화장품에서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 탄성률은 이 값이 크면 잘 움직이지 않고 작아지면 잘 움직이게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손실각의 경우는 탄성이 커지면 0이 되고 0에 가까워지고 점성이 커질수록 90에 가까워진다. 이 내용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기억하고 이 내용들은 이제 주로 실험 데이터로 하면 이런 식의 실험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응력 수입의 그래프가 돼요. 그죠? 가다가 떨어지는데 델타 값의 경우에는 낮을수록 탄성이 크고 높아질수록 점성이 크기 때문에 탄성 구조가 깨져서 점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다? 선형 점탄성 영역 내에 평평할 때까지 이 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기 전 평평할 때까지의 값을 읽어가지고 그때의 컴플렉스 G, 그죠? 복소 탄성률과 델타 값을 읽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실험한 예로 보면 이런 식이 돼요. 평평하다가 나중에 가면 떨어집니다. 평평하다가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떨어지기 전까지의 요 값들을 모아서 요때의 델타 값, 요때 델타가 아니죠. 컴플렉스 모듈러스 값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로스 앵글 델타 값이니까 델타 값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컴플렉스 모듈러스 복수 탄성률과 로스 앵글 손실각을 그래프를 읽어서 읽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어느 표에다 나타낸다 그랬죠? 즉, 그쵸? 이 표에다가 이제 이 표에서 로스 앵글 값과 컴플렉스 모듈러스 값을 각각 찍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영역에 나타나게 돼요. 이 영역이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안정성 평가에도 이용하고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는 데도 이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감 같은 데도 이용을 해요. 요런 이용 방식을 5장에서 공부할 거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아마 조금 있다가 이번 시간 아니고 한 2-3시간 이후에 아마 이 내용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나타난 데이터 값들은 다 요렇게 로스 앵글과 컴플렉스 모듈러스 로스 앵글과 컴플렉스 모듈러스 로스 앵글과 컴플렉스 모듈러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화장품 연구와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IFCC라든지 이런 화장품 학회에서 동일한 내용은 알지만 비슷한 형태로 점탄성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직장생활 화장품 연구원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응력 수입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는 응력 수입에서 우리가 응력 값을 하나 알게 되죠. 어느 값으로 잡으면 고정하면 되죠? 그렇죠. 응력 값으로 선형 점탄성 영역 이전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주파수 값, 프리퀀시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유변학계 성질을 측정하는 주파수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타우제로 값, 이게, 그죠? 타우제로 값이 선형 점탄성 영역 내의 값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때 관찰 시간을 변화시킬 때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변한다는 게 관찰 시간이 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나타내는 점탄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우리가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액체로서의 특성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델타 값은 어떻게 될까요?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델타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왜? 델타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탄성이 커지는 거고 90에 가까울수록 증가할수록 90에 커질수록 뭐가 되죠? 액체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물질의 액체로서의 특성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찰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델타 값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파수는 오메가는 그 주기의 그 역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시간분의 1 세크의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즉 오메가가 관찰 시간의 역수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관찰 시간에 0에 수렴하게 되면 오메가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요. 반대로 관찰 시간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오메가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오메가와 관찰 시간은 약간은 역수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자세한 관계식은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해가지고 그 오메가가 여기 주파수가 되고요. 주기가 되는데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주기는 짧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파장이 완성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가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고 관찰 시간도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그 물리학에서 파동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은 요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단 오메가가 그 관찰 시간과 약간 역수에 해당된다. 즉 오메가가 그 주파수가 커지면 관찰 시간은 짧아지고 관찰 시간이 길어지면 오메가는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유출하면 우리가 1장에서 그림 1.4에서 관찰 시간을 주파수로 바꾸어서 표시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커지면 관찰 시간이 작아지고 관찰 시간이 커지면 주파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좌와 우측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관찰 시간이 주파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걸 둔다면 순수한 고체가 순수한 액체가 되고 위쪽은 순수한 액체는 순수한 고체가 되겠죠. 결국 이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고체의 특성이 강해지고요. 왜냐하면 관찰 시간이 주파수하고는 역수기 때문에 관찰 시간이 짧아지면 순수한 고체로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고체의 특성이 즉 탄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G-가 스토리지 모듈러스 즉 탄성 모듈러스이기 때문에 저장 모듈러스이기 때문에 G-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물론 G2- 값도 증가할 수 있지만 탄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G- 값이 G2- 값보다 증가하는 폭이 커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G'와 G2- 살펴보면 G- 값이 증가하는 폭이 G2- 더 커지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주파수 수입 곡선에 의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 4.7 방금 본 게 그 전형적인 주파수 수입의 예고요.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관찰 시간이 짧아지게 돼서 물질은 상대적으로 고체의 거동, 탄성체의 거동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G- 값이 G2-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면
오실레이션 테스트, 즉 주파수 테스트에서, 그죠?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두 가지 단계로 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응력 수입, 두 번째는 주파수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응력 수입은 거기서 결과적으로 컴플렉스 G, 즉 복소 탄성률과 델타 손실각을 가지고서 그 도표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선형 점탄성 영역, 즉 구조가 파괴되기 전에 값으로 잃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얻은 타우 제로 값, 그죠? 면찰 응력 값을 가지고서 선형 점탄성 영역 내의 값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주파수 수입이 되는데요. 이 주파수 수입에서는 이게 주파수는 관찰 시간과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관찰 시간은 줄어드는 효과. 관찰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탄성의 성질이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가 G2-보다 더 많이 빨리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예를 들면 주파수가 증가할 때는 짧은 관찰 시간 영역 내, 주파수가 작아지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관찰 시간 내에서의 어떤 물질의 거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가 안정성 평가에서 이런 주파수 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런 단계까지 정보를,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주파수 수입을 굉장히 빨리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주파수 수입을 이렇게 G-와 G2-에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한 데이터를 주파수 수입을 해봤을 때 이거와 비슷한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관찰 시간이 증가하면 고체로서의 특성이 줄어들고 액체로서의 특성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 관찰 시간이 짧아지면 고체의 특성을 많이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굉장히 잘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수입은 어떤 시험을 지금까지 테스트한 거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주파수 수입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테스트 방법, 크립 테스트와 오실레이션 테스트는 선형 점탄성 영역 내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수직 응력에 의한 비선형 점탄성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점탄성은 앞에서 선형 점탄성이 linear viscoelasticity 영역이기 때문에, 리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non-linear viscoelasticity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형 점탄성 이론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뉴턴의 점도식,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나 훅의 탄성식, 타우는 G 감마가 선형적으로 조합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비선형 점탄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수직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수직 응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수직 응력은 우리 2장에서 배웠었죠, 그죠? 응력이 작용하는 면의 수직인 축이 X축이면, 그죠? 타우 X라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X일 경우, 타우 X가 되고, 또 Y축이 수직인 평면에 Y방향이면 타우 YY, 그 다음 G축의 수직인 평면에 G방향으로 가게 되면 타우 GG, 이렇게 썼었죠. ZZ,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수직 응력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점탄성 유체가 두 무한 평판, 아래에 평판이 있고 유체가 차 있고 그 다음 위에 평판이 있잖아요. 두 무한 평판 사이에서 면찰 응력을, 위에 움직이는 면찰 응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평판을, 움직이는 평판을 밀어내려는, 움직이는 평판을 이렇게 면찰 응력을 주게 되면 면찰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면을 위로 밀어내려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걸 수직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위에 판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타워 YX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판을 밀어내려는 타워 YY 방향으로 어떤 응력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응력이 생기게 되면 판이 떠오르겠죠. 이 떠오르는 거를 이런 추를 넣으면 무게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추를 놓고 이게 밀려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힘이 타워 YY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힘을 가지고서 수직 응력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 무게를 가지고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판을 밀어내려는 힘이 수직 응력이고, 이 수직 응력은 무게를 닮으로써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수직 응력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평판이 있을 때요. 위에 평판이 면차 응력을 받아서 움직이면 이 평판을 위로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요. 이걸 수직 응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직 응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그 타워 YY라는 수직 응력이 생기면 그 위에다 추를 놔두면 미는 힘이 있는데 위에서 누르니까 이게 같아지면 그 판이 안 움직이겠죠. 그럴 때 이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mg로 하면 F는 mg니까, 그죠? 그러면 그 수직 응력을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면적의 그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응력이 계산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한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수식은 살펴보지 말고,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거다. 면차 능력이 가해지면, 면차 능력을 가해지는 그 평면을 밀어내려는 힘이 생긴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면차 능력을 주는 그 평면을 밀어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현상으로 다이 스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 이제 원통형으로 된 관이 있어요. 요건 관의 두께입니다. 여기서 액체가 나와요. 액체가 흐르면 여기로 지금 면차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면을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원통 안에 흐를 때는 이게 액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원통 안에 압력이 세니까 팽창을 못 하잖아요. 못 밀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원통 밖을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 순간 이렇게 액체의 그 넓이는 딱 요 정도인데 바깥으로 그 면찰 응력을 주는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수직 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주로 고분자 물질로 실을 만들 때나 어떤 선을 만들 때, 그죠? 실을 만들 때 나오다 보면 이게 탄성이 크니까 나오다 보면 이게 면을 마찰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니까 이게 탁 팽창해요. 순간적으로 팽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이 부풀음 또는 다이 스웰 현상이라고, 스웰이 이렇게 부푼다는 뜻이잖아요. 다이 스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수직 응력에 의해서 그 비선형 점탄성이 나타나는 예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뭘까요? 이 사진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게 뭐였죠? 앞에서 화장품에서 로션이나 에센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고분자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카보머. 이제 화장품에서는 카보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940, 934 뭐 이런 식으로 고분자 되는 그 중합된 양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뭐 식품에서도 그렇고 통칭해서 그냥 카보머라고 부릅니다. 이 카보머를 푼 용액인데 여기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제 멈춘 상태인데, 멈추고 깔아앉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고분자 물질을 푸는 장치인데요. 이걸 디스퍼 믹서라 그러거든요. 믹서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요 봉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 하면, 자, 봅시다. 일반적인 유체는 이렇게 하면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탄성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봉이 돌아가면 봉이 지금 이게 안에서 무한평판처럼 돌아간다는 게 면차 능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죠? 면차 능력을 가하는 그 면 방향을, 그 면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수직 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차 능력이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면, 회전봉이 돌아가면 이쪽으로 면차 능력이
가해지잖아요. 그 면찰 응력을 주는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 봉을 계속 미는 거예요. 회전봉을. 그럼 미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미니까 이게 가운데로 계속 미니까 이게 뭉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바이젠버그 이펙트라 그래요. 바이젠버그 이펙트. 그죠? 탄성 액체에서 이런 바이젠버그 이펙트가 나타나고 이런 탄성이 큰 물질들이 봉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수직 응력 때문에 일어나요. 어떤 수직 응력? 면을 마찰하는 면찰 방향으로 면찰 응력이 생기면 그 면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수직 응력이 생기고 여기서도 면을 마찰시키니까 그 면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봉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이걸 로드 클라이밍, 이제 봉을 따라서 올라간다. 로드 클라이밍 현상 또는 바이젠버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로드 클라이밍 또는 바이젠버그 이펙트나 아니면 다이브 푸름 현상, 다이스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선형 점탄성으로 비선형 점탄성, 즉 수직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비선형 점탄성에 의해서 수직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 살펴봤고, 특히 그 앞에서 선형 점탄성 영역에서 우리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오실레이션 테스트, 그 중에서 첫 번째 행하는 게 뭐였죠? 응력 수입. 두 번째가 주파수 수입이었잖아요. 이 응력 수입을 통해서는 우리가 손실각과 복소 탄성률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용 예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수입, 응력 수입 다음에 했던 게 응력 수입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선형 점탄성 영역. 그죠? 그 영역 내에 타우0 값, 그죠? 응력 값을 얻은 다음에 응력 값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뭘 변화시키죠? 주파수를 변화시키죠. 이걸 주파수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는 관찰 시간과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진다는 건 관찰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고요. 관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거죠? 주파수가 커질수록 관찰 시간이 줄어들고 탄성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관찰 시간이 주파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관찰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므로서 탄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컴플렉스 모듈러스, 즉 복소 탄성률과 그 다음에 손실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가지 탄성 모듈러스, 즉 저장 모듈러스와 손실 모듈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장 모듈러스인 G-와 G2-, 손실 모듈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죠? G-가 저장하는 부분들이 손실되는 부분보다 증가되는 게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주파수가 커질수록 관찰 시간 줄어들고, 관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탄성이 커진다는 거고, 탄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저장하는 부분이 훨씬 더 손실되는 부분보다 커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G-가 G2-, 즉 저장 모듈러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이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부분보다 증가되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이게 데보라 수에 부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주파수 수입은 응용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차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적용해 나가기 바라고, 저도 적용할 때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이제 적용해 나가기 바라고, 우선 오늘 수업에서는 이게 주파수 수입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실험했던 응력 수입과 주파수 수입 방법이 이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다시 검증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테스트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장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응용 예인 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